수만 년이 지난 후에 네가 저지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해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고고학이 바로 그렇게 작동하는 거야.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항상 시체와 함께 모든 증거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하지만 시체는 아주 자주 남아있게 돼. 뼈에는 그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빨에는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남아있어. 그리고 진흙과 오래된 파피루스에는 살인자의 이름, 목격자의 지문, 심지어 법원의 판결까지 남아있어. 안녕, 친구. 너는 지금 키르톱 채널에 와있어. 고고학은 누구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지만 때때로 수천 년 전에 저질러진 범죄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 그때는 범인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지. 오늘은 내가 석기시대부터 중세 유럽까지 이런 사건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학이 750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의 이름을 되찾아주고 칼을 들었던 자들이 누구였는지 밝혀낸 살인사건까지 이기할 거야. 이 영상은 모두 할 말이 있을 거야. 차클라비나 동굴에서 나온 두개골.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부터 시작하자. 이 두개골은 1941년에 남부 트란실바니아의 차클라비너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이 두개골은 비료용 인산염을 채굴하던 노동자들이 우연히 발굴했다. 이것은 유럽에서 발견된 최초의 현대 인류 두개골 중 가장 오래되고 잘 보존된 것 중 하나이다. 나이는 약 33,000년이다. 그리고 이 두개골은 아리안 오리냐크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즉, 석기시대의 사냥꾼들과 관련이 있다. 그들 이후로 유럽 최초의 동굴 벽화와 뼈로 만든 플루트가 남겨졌다. 거의 80년 동안 이 두개골은 소중한 인류학적 자료로서 과학에 사용되어 왔다. 인류 진화에 관한 연구에서 이 두개골은 측정되고 기술되었다. 그리고 두드러진 두 개의 균열은 일반적인 사후 손상으로 여겨졌다. 수만 년 동안 땅에 묻혀있던 어떤 뼈든지 생길 수 있는 손상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건은 2019년에야 다시 검토되었다. 이는 고 인류학자 카테리나 하르바트가 이끄는 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의과대학과 법의학 인류학자 옐레나 크라니오티가 함께했다. 이들은 플러스원 저널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이 두개골을 폭력에 의한 사망 사건의 물증으로 접근했다. 먼저 뼈의 정밀한 샘디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합성 두개골을 이용해 일련의 충격 실험을 진행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복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부터 무거운 물체로 내리치는 것까지 각 경우 남는 균열을 비교했다. 결과는 분명했다. 두 부상 모두 사람이 죽을 때 살아있는 뼈에 생긴 것이었다. 수백 년 뒤 땅 속에서 생긴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는 두개골 바닥에 있는 긴 균열이다.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함몰 자국이다. 뼈의 한 부분이 충격으로 인해 안쪽으로 눌려 들어갔다. 이 상처는 둥근면의 물체로 가해졌다. 몽둥이 같은 것으로 머리에 타격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뼈 조각이 안쪽으로 눌려 들어갔고 이는 땅에서 생긴 손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작은 파편들은 제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균열 중 하나는 뼈의 얇은 혈관이 지나던 홈을 따라 정확히 지나갔습니다. 어디에도 치유 흔적은 없습니다. 즉, 이 타격들 후 그 사람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모형 실험으로 단순 낙선이나 사망 후 균열 가능성도 배제되었습니다. 이후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으며 저자들도 이를 솔직히 언급합니다. 오른쪽 함몰 골절 위치로 연구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 서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가해자는 왼손잡이거나 양손을 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 가설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였고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서 남은 것은 두개골뿐이고 나머지 몸에 남은 상처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의 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약 33,000년 전 무딘 도구로 머리를 가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300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밝혀졌습니다. 누가 외치를 죽였을까요? 1991년 9월이었습니다. 두 명의 관광객이 에치타랄푸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 빙하에서 걷다가 녹은 물 속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처음엔 조난당한 등산객으로 여겼습니다. 아마도 수년 전 실종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시신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자 고대에 가장 온전히 남은 미라 중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약 5300년 전. 그러니까 이집트의 첫 번째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이 계곡의 이름을 따서 에치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나이는 약 45세였으며 얼음 덕분에 매우 잘 보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위 내용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장면의 영상을 본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치의 유해가 부주의하고 무례하게 다뤄졌으며 훼손된 과정도 심각했습니다. 한 발견자는 그를 밟고 곡괭이로 주변을 쳤습니다. 그리고 유물들도 쓰레기처럼 여기저기 흩어놓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오래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교적 최근에 죽었다고 해도 증거를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는 관료적인 문제 때문에 시신을 인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미라의 정확한 나이를 알게 되자 그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에치가 산의 고개에서 악천후를 만나 얼어 죽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가설은 10년간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어느 날 이 가설은 무너졌습니다. 테렌겐이 그의 왼쪽 어깨에서 석촉 화살촉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등의 입구 상처도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은 즉시 사고에서 살인사건으로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나왔습니다. 2005년에 프랑크 류이의 지휘 아래 취리 대학교 연구팀이 발천호 병원의 의사들과 함께 시신을 CT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살촉이 왼쪽 견갑볼 아래를 통과해 쇄골 하동맥을 찢었습니다. 쇄골 아래를 지나는 큰 혈관입니다. 이 혈관은 팔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상을 입으면 피가 몸에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평가에 따르면 사람은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몇 분 안에 사망합니다. 혈액 화학 검사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상처 주변 조직에서 혈액 응고 단백질이 발견됐습니다. 이 단백질은 부상 직후 몇 분 내에 나타나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단백질이 남아 있었다는 건 에드 씨가 화살을 맞고 거의 즉시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발견을 실제 수사로 전환하는 세부 사항입니다. 화살은 뒤쪽 아래에서 발사돼 사수가 피해자의 뒤에 숨어 등을 겨냥했었습니다. 화살촉은 동전보다 작은 부싯돌로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혈관에서 몇 밀리미터 떨어진 곳에 화살촉이 남아있고 누군가 자루는 뽑아냈습니다. 상처 주변엔 피도 있었습니다. 화살의 자루가 뽑힌 것은 그 사람이 아직 피를 흘리고 있을 때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범인이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화살로 자신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에치의 오른손에는 엄지손가락과 검지 사이에 깊은 베인 상처가 있습니다. 맨손으로 다른 사람의 칼날을 막으려다 생기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죽기 직전에 생긴 것입니다. 위장에는 소화되지 않은 알프스 사냥고기와 곡물이 남아 있습니다. 죽기 1시간 전에 먹은 것으로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편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격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휴식을 취하다가 기습을 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에치는 머리 부상도 심각했습니다. 이 부상 역시 낙상이나 타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몇몇 부분은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입니다. 오랫동안 화살 상처가 즉시 치명적이었고 유일한 사망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리걸 메디슨에 실렸으며 같은 CT 스캔 자료를 재분석한 것입니다. 3D 자세 재구성 결과 혈관 손상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빨리 치명적이진 않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출혈, 쇼크, 산악지대 추위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사실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세부 사항만 명확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 방법도 없습니다. 오랜 원한으로 인한 매복이었는지 강도였는지 길에서의 다툼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는지는 시신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등에 화살을 맞았고 그 뒤 마지막 일격을 당했거나 적어도 그런 시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살인범은 상처에서 화살대를 뽑는데도 시간을 썼습니다. 에드 씨의 살인자는 결국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살해당한 채 누워있는 에드 씨는 계속해서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고대시대의 집단 무덤. 2011년 폴란드 남부의 코시치 마을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이 약 5,000년 된 집단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평범하지 않은 매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덩이에는 15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인 여성 5명, 성인 남성 4명, 여자아이 2명, 남자아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머리에 타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 매장은 이른바 부형 암포라 문화에 속합니다. 후기 석기 시대의 농경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독특한 석기 용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는 대략 기원전 2800년경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발견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제연구팀이 조사에 착수했을 때 밝혀졌습니다. 한네스 슈레더가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출신입니다. 과학자들은 15구의 모든 해골에서 DNA를 분석했습니다. 방사성 판소 연대 측정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위원소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앞에 3세대가 모인 대가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과 형제자매들은 가까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2019년에 미국 국립과학원 해부에 발표되었습니다. 뼈를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머리에 타격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팔에는 방어 상처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공격을 피하거나 막을 여유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기습을 당해 빠르게 붙잡혀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두 같은 종류의 무기로 공격당했습니다. 아마도 석기 도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이해하기 힘든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매우 정성스럽게 매장되었습니다. 시신들은 구덩이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가족별로 안치됐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과 친족은 가까이 놓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무덤에는 풍부한 장례용품이 놓였습니다. 그릇과 장신구 등 존경을 담아 보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은 희생자들을 잘 알고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전학은 또 다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살해된 여성들과 아이들의 남편과 아버지는 무덤에 없었습니다. 공격 당시 이 남성들은 집에 없었고 일이나 사냥 중이었습니다. 돌아와 가족이 살해된 것을 발견해 직접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귀가 장면을 상상해보면 고고학자들이 이 발견을 가족 비극이라 부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을 공격한 범인은 알 수 없습니다. 연구 저자는 이 학살을 당시 대규모 이주와 신중히 연결합니다. 바로 그 시대 동쪽 초원에서입니다. 유럽으로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끝무늬 토국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보면 쿠시체 주민들은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초원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충돌은 바로 이런 이유, 땅과 자원을 둘러싸고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한 설명 중 하나일 뿐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공격자들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외부인이었는지 아니면 내부의 누군가였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5000년 전 한 가족 전체가, 그것도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모두 머리 타격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지만 이 15명은 죽은 뒤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그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재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87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자료가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살인자 재판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서련 문자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호와 선들로 칼로 눌러서 만든 것입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진흙판에 새겨졌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파편을 바탕으로 이 텍스트를 복원했습니다. 고대 도시 니프르, 현재 이라크에서 발견됐으며 이를 해독하고 번역한 사람은 수메르어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 중 한 명인 사무엘 크레이머와 그의 동료들이 해독했습니다. 오늘날 이 진흙판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에는 거의 4000년 된 형사사건이 완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나 시크, 쿠 엔닐, 직업은 이발사, 그리고 엔닐 에남, 정원서입니다. 이들은 루이 나나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민이 아닌 사원 종사자로 당시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이 세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그의 아내인 닌 다다에게 찾아가서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지금까지 기억되는 이유가 시작됩니다. 아내는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살인범들의 비밀을 지켰으며 당국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신도시에서 통치하던 왕
우르니누르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왕은 직접 재판하지 않고 이 사건의 조사를 니프로도시의 회의에 맡겼습니다. 이 회의는 이런 경우에 법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짜 재판이 벌어집니다. 거의 현대의 법정과 비슷하게요. 9명이 고발인으로 나섰습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이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세자비와 도공도 있었습니다. 3명의 살인자뿐 아니라 아내도 공범으로 간주해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범죄를 알고도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2사람이 일어나 여성을 변호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했고 매우 현대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기소와 변호가 있습니다. 한쪽은 사형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변호에 나섭니다. 이는 법정이 생기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회의의 결정이 전해졌고 그 결정은 엄격했습니다. 법정은 아내의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남편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4사람 모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들은 루이난나가 생전에 앉았던 빈 의자 앞에서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살인자가 누구인지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모두 명판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인물은 살해된 남편의 아내로 그녀가 알고도 침묵한 것이 죄인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판 해석이 2갈래로 나뉩니다. 한 해석은 4명 모두 처형됐고 다른 해석은 그 여성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2 해석 모두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흥미롭습니다.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고 침묵하면 죄가 될까요? 이 질문으로 인해 수메르인들은 거의 4000년 전에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아내가 살인자들과 감싸고 침묵한 것만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람세스 3세에 대한 음모. 람세스 3세는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위대한 파라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원전 1186년부터 1150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를 상대로 음모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가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리노 재판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법정 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음모자들에 대한 재판의 기록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테아라는 이름의 부차적인 아내 중 한 명이 암살을 계획했습니다. 람세스에게는 많은 아내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 왕위는 주 왕비의 아들에게 돌아가야 했지만 테아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테아는 통치자를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 펜타우르를 왕위에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음모에는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담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관리들, 궁전 경비대장, 하렘의 여성들, 심지어 마법 의식을 담당하는 사제들까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파라오 자신의 집 안에서 그의 등 뒤에서 준비된 궁정 쿠데타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건에는 큰 공백이 있었습니다. 파피루스는 음모를 꾸민 자들과 이들의 처벌, 처형 및 자살 강요 여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피루스에는 파라오를 실제로 죽였는지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의 미라는 19세기에도 연구됐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미라 붕대와 목에 걸린 넓은 목걸이 때문에 사망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3000년 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음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때쯤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2012년에야 밝혀졌습니다. 이집트 학자 자이 하와스와 영상진단 전문가 사하르 살림이 포함된 팀은 미라를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붕배를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람세스를 현대식 컴퓨터 단층 촬영기에 넣었습니다. 이 장치는 병원에서 몸을 층별로 촬영하는 바로 그 기계입니다. 그들은 붕배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그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리넨 천으로 된 칼라 아래에는 약 7cm 너비의 깊은 목 절개 자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의 목 전체 너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기도, 식도, 그리고 주요 혈관들을 척추뼈까지 절단했습니다. 그런 상처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람세스 3세 미라의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파라오의 목이 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상처는 그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술이 3000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이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당부 처리사들은 이 상처를 숨기기 위해 칼라로 가렸고 심지어
목 안에 호루스의 눈 모양의 부적을 넣어 사후 세계에서 몸이 치유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오랫동안 아무도 못 봤던 겁니다. 방부 처리로 일부러 숨겼죠. 결과는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되었고 이는 진정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몇 년 후 같은 연구자가 미라의 발을 조사하며 중요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왼발 엄지발가락이 잘려 있었고 이는 목을 그은 무기와 다른 것으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로부터 파라오는 여러 명에게 동시에 공격당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누군가는 뒤에서 동시에 공격한 것입니다. 결국 이는 조직적인 암살자 집단의 공격으로 그들은 통치자를 궁지에 몰아넣고 확실히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여전히 감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모의 배후와 재판 판결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파라오가 실제로 목이 베어 살해됐다는 사실은 알지만 누가 칼을 휘둘렀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의 이름이 문서와 기념비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기억조차 빼앗으려는 처벌이었습니다. 음모자들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람세스 3세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람세스 4세가 살해된 아버지를 대신해 주도했습니다. 이집트 미라 중에는 비명을 지르는 남자가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린 끔찍한 표정으로 굳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 처벌로 매장됐습니다. 그의 시신은 이집트인들에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던 염소 가죽으로 감싸고 아무 글도 새겨지지 않고 이름도 없는 소박한 관에 넣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를 영혼에서 지우려는 듯했습니다. DNA 분석을 해보니 그는 람세스 3세의 친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시신이 어머니가 모든 음모를 꾸민 이유인 펜투아르로 보입니다. 그는 재판 후 자살을 강요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덤 약탈에 관한 파피루스들. 신왕국 시대 말기 람세스 9세 파라오 시절 테베에서는 진정한 형사수사라고 부를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서, 수색, 신문, 재판까지 있었습니다. 무덤 약탈에 관한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문서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보트 파피루스와 암허스트 파피루스, 즉 레오폴드 2세 파피루스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국 박물관과 몇몇 소장처에 보관되어 있는 두루마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략 기원전 1110년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파피루스들은 테베에서 왕의 무덤과 신전이 어떻게 파헤쳐지고 약탈당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000년이 넘은 실제 형사사건을 상상해보세요. 피고인 명단, 증언, 그리고 신문 기록까지 있습니다. 시작은 마치 추리소설과도 같습니다. 도시의 양쪽 강둑을 각각 담당하던 두 명의 고위 관리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서쪽 강둑 왕릉이 도굴됐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 명은 이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당국은 누가 옳은지 확인하려고 위원회를 소집해 왕들의 묘지에서 직접 조사했고 에벗 파피루스가 이를 자세히 전합니다. 감사관들은 여러 왕릉과 여사제들의 무덤을 둘러보며 각각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일부 무덤은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입구 봉인은 그대로였지만 다른 무덤들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범죄 흔적이 보였고 도둑들은 횃불로 통로를 태워 돌을 쉽게 부쉈습니다. 도굴꾼들은 석관에서 금과 보석만 꺼내고 왕들의 시신은 내버려뒀습니다. 이후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혹하고 솔직히 말해야 할 부분입니다. 레오폴드 2세 파피루스에는 몇 세기 전에 통치했던 파라오 세베켄소프의 무덤에 침입한 8명의 자백이 남아 있습니다. 도굴꾼들은 왕과 그의 아내 누부아즈 왕비의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미라에서 금, 부적, 장신구를 모두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에 불을 질렀습니다. 문서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증언은 구타로 받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손과 발에 막대기로 맞았습니다. 범행 과정을 현장에서 재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들은 신전 안에 가둬두었습니다. 강도 중 한 명인 아민 아멘 파누페르라는 이름의 석곰은 자신과 공범들이 해마다 테베 서안의 무덤을 털고 전리품을 나눴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단순 절도 사건을 넘어 전체 부패 시스템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강도들은 바로 그 무덤을 직접 지었던 노동자 공동체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명한 데이르 엘메디나 마을과 인근 마을에서 왔습니다. 즉, 무덤을 턴 사람들은 그 무덤의 입구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귀중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분명히 최고위급 관리들의 비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시 총독까지. 바로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은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지 몰라도 단순한 처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처벌의 강도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자백들은 고문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백들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폭행을 당하면 고통을 피하려고 무엇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난 날짜와 약탈 규모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 도둑들이 테베 왕실 무덤 대부분을 침입했고 우리에게 전해진 무덤은 거의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놀랍습니다. 3000년, 이 훨씬 넘는 옛날에도 이미 수사위원회가 존재했습니다. 범죄 현장 출동, 신문 기록, 그리고 무덤 약탈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린도우의 늪지, 인간. 1984년 8월, 영국 채셔주 린도우 늪지에서 2탄을 채취하던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사람의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늪지 인간 중 한 명이 발견되었고 그는 린도우 인간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농담삼아 피트마시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이름은 영어의 핏마시와 비슷하게 들리는 말장난입니다. 짠물, 산성, 산소 부족 환경 덕분에 시신이 잘 보존되었습니다. 피부와 붉은 수염, 위 내용물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약 2000년 전 철기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수백 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25세의 건장하고 손톱이 잘 다듬어진 젊은이로 들에서 허리 굽혀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시신을 조사한 법의학 전문가들은 살해 방식이 무섭도록 복잡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처음에 그 남자의 머리를 2번 세게 내리쳐 뼈 조각이 뇌로 들어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목에 힘줄로 만든 끈을 감아조였고 그 압박으로 인해 2개의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목이 베었습니다. 상상해봐. 이 불쌍한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각각의 공격만으로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것들이 연달아 이어졌어. 일이 끝난 뒤 시신은 얼굴을 아래로 늪지대에 잠겼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잔혹함을 3중 사망이라 부르며 이 사건의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논쟁은 이제 누가 죽였는지가 아니라 왜 죽였는지로 옮겨갔습니다. 한 연구자 집단은 오래전부터 영향력이 컸던 이 견해에 따라 이를 제의적 희생의식으로 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이나 처형은 보통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결국 사형집행인이나 살인자 모두 한 번만 일을 끝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희생자가 3번 연속으로 살해된 듯 보이며 각 타격이 의식의 중요한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장소도 의식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왜냐하면 철기시대 사람들에게 늪은 물과 육지 사이의 세상의 끝, 그 너머에는 신들의 영역이 시작되는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희생자의 마지막 식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것은 탄 보리빵 한 조각과 위에서 발견된 겨우살이 꽃가루였습니다. 겨우살이는 켈트족 사제인 드루이드들에게 신성한 식물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그가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제물로 바쳐졌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고 이를 지지하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3중 사망은 의식이 아니라 단순히 매우 잔인한 살인이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형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상처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그것도 차례로 가해졌다는 점 자체를 의심합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부 손상은 2000년 동안 압축된 2탄의 무게로 나중에 생겼을 수도 있고 일부는 채취 과정에서 2탄 절단기에 시신이 직접 닿으면서 최근에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박물관 철기시대 컬렉션의 한 관리자는 한때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린도는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공개의식이나 조용한 일상적 살인 모두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린도이는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어떤 순서로 타격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목이 졸렸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었는지 아니면 범죄에 대한 처형이었는지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전히 답이 없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토막난 왕자 사건. 마지막 사건이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가장 큰 사건이며 증거가 가장 풍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뼈와 DNA 그리고 오래된 문서 기록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272년 11월 헝가리에서 젊은 왕자 벨라 마초 20세에서 25세 정도의 남성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양쪽 모두 왕족의 피를 이었습니다. 어머니 쪽으로 그는 아르파도 왕조의 헝가리 왕 벨라 4세의 손자였고 아버지 쪽으로는 수세기 동안 루스를 지배했던 바로 그 류리크 왕조 최신이었습니다. 벨라 카튼의 여름 이슈트반 5세 왕이 사망하자 나라에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어린 라슬로 4세가 왕위에 올랐고 귀족 가문들은 어린 암을 두고 곧바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벨라는 왕가에서 몇 안 되는 성인 남성 중 한 명이었고 스스로도 왕위 계승권이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되는 존재였죠. 13세기 연대기에 따르면 그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초대를 받고 그 당시 자이치라고 불렸던 섬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부다페스트 한가운데에 있는 마르기트 섬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벨라가 도착하자마자 수도원 마당에서 그에게 달려들어 현장에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유해는 친누이인 마르가리타 헝가리 훗날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음 와 조카가 함께 가져가 같은 섬에 있는 여성 수도원의 여성 수도원 성물 보관소에 몰래 안장했다고 합니다. 1915년 이 수도원을 발굴하던 중 고고학자들은 성물 보관소에서 3개의 무덤을 발견했고 그중 한 곳에는 온몸에 타격 흔적이 남아있는 젊은 남성의 토막난 골격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자는 뼈에서 20개 넘는 베인 자국을 발견해 실종된 왕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뼈들은 이후 수십 년간 학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쟁 중에는 이 뼈들이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지만 2018년에야 부다페스트의 박물관과 대학 소장품에서 뜻밖의 발견되었습니다. 곧바로 대규모 국제연구팀이 이 일에 착수했고 그들의 결론은 아주 최근인 2025년 1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포렌식 사이언스 인터내셔널 제네틱스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 뼈에서 밝혀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성 탄소 분석 결과 13세기 중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치석, 즉 치아에 굳어붙은 치태는 부유한 사람의 식단을 보여줍니다. 고기, 빵, 죽이 많았고 평민들에게는 이런 음식이 너무 비쌌습니다. 음식과 물에 들어있는 동위원소, 즉 화학적 표식이 뼈와 치아에 쌓여서 그의 아내의 지리적 배경까지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남쪽, 현재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의 마초 지역에서 보냈고 이후 헝가리 중심부로 이주했습니다. 진짜 벨라라면 그래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DNA였습니다. 유전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르파드 가문의 벨라 3세 왕의 직계 후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류리코비치 가문의 남성 혈통도 잇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해골에 이름이 생겼고 살해 사건 자체도 복원되었습니다. 뼈에서는 죽음의 순간에 입은 26개의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사람을 죽이기에는 2, 3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참처의 형태로 보아 최소한 3명이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검으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벨라는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후에도 공격자들은 멈추지 않고 머리와 얼굴을 계속 내리쳤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빼앗으려면 이렇게 많은 상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안에 분노와 개인적인 증오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논문 제목도 질문 형태로 달았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계산이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 살해는 미리 준비된 것이었지만 벨루를 죽일 때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끝내 입증하지 못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학살을 목격한 증인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뼈만으로 공격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었고 주동자 이름은 중세 연대기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귀족 헬리크 캐시오기는 부하들과 젊은 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대기의 기록일 뿐 실제 증거는 아닙니다. 결국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50년 후 이름 없는 뼈더미가 한 사람으로 되살아나고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왕조까지 이어지는 가계도와 그의 성장 배경, 식습관도 밝혀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도 복원됐습니다. 쓰러져 마무리 공격을 당하기 전까지죠. 벨류드도 언젠가 완전히 사라지고 잊히도록 난도질당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과 과학이 그를 다시 되돌려 놓았고 그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만 그날 수도원 마당에서 공작을 둘러싸고 있던 살인자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8명의 살인자들은 모두 같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시신과 함께 범죄 자체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이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8번 모두 틀렸습니다. 뼈가 타격의 흔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은 박힌 화살을 보존했습니다. 진흙은 살인자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DNA는 700년이 지난 후에도 희생자에게 얼굴과 혈통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고고학은 누구도 감옥에 보낼 수 없고 살인자들은 이미 처벌받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고고학은 범죄가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땅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침묵 끝에 피해자가 말하게 만듭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곧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